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시 되돌아오면은 네. 이제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중국의 대학 교육을 통해서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정치를 보려고 하는데 예. 중국의 이제 대학들 보면은 거기에 학교 이름 붙는 것은 985, 211 뭐 이런 암호 같은 숫자들이 맞습니다. 이제 자꾸 붙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화면을 또 준비된 화면을 또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이 중국이 전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을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이제 각 지역별 GDP 규모가,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매체에서, 러시아 투데이에서 2017년도인데, 그 미국의 데이터 시장 조사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시각화한 건데,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필리핀이라든지, 베이징은 아랍에미리트라, 광저우는 스위스, 심천은 스웨덴. 이 정도 이제 규모가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 이제 건국 초기에 156 공정 프로젝트거든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군수공업 이런 것들 전국의 지역별로 분포시켜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중국의 교육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왜? 애초에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 포함해서 자원이라든지 기술. 그런데 이 후르츠초프 때 1958년, 59년도에 철수한다고 해버리니까 전문가도 다 가버리잖아요. 이미 각 지역별로 공장이라든지 공업 이 시스템을 다 갖춰놨는데 정작 여기서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별의 산업에 맞는, 공업에 맞는 전문가들 양성하는 거. 이것이 최대로 중요한 과제가 됐던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985니 뭐 111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77년도에 이제 대학 입시가 다시 부활을 하고요. 1978년도에는 바로 각 지역별로 한 88개 중점 대학을 두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는 우리에게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211. 그러니까 21세기 100개 이제 중요한 대학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98년도 5월이죠. 그래서 98년 985예요. 그래서 장점이 얘기한 건데, 세계 인류 대학을 만들겠다. 약 40개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2015년도에 쌍인류.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인류 대학만이 아니고, 인류 대학 플러스 인류 학과, 세계 인류 학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세계 인류 대학 만들고 인류학과 만든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류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중국에도 명문대학으로 칭베이 화우, 이게 화동 지역하고 북경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7개 대학을 뺀 나머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985 이런 대학도 한 약 40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는 각 지역의 작은 대학들은 희망이 없어. 어떻게 칭화대, 북경대를 이기고, 어떻게 복단대, 어떻게 상해교통대를 넘겨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대학들은 이제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니네들이 대학 차원이 아니라 각 학과별로 혹은 학과별로 한 그 교육 내용이라도 세계 최고 인류, 그러니까 북경대나 칭화대가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만 가져갈 수 있다면, 수준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키우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메달 징커. 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이라는 게 골드 그럴 때 이제 진이고, 커라는 게 무슨 과. 맞습니다. 경영학과, 뭐, 맞습니다. 통계학과는 그걸 두 개 합친 게 이제 맞습니다. 그 중국의 징커 정책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것 말고도 또 이제 그 강기 계획, 샹지 지화.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요?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금과,
금메달 과목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방금 또 이제 또 말씀 주신 그 강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문과가 됐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금과 같은 경우 이미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걔네들한테 특화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과목을 새롭게 개설을 해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애들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강기 계획은 그것보다 하나 더 갑니다. 그러니까 강할 강자에다가 이게 기본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본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역사, 철학, 언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학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금과 이것은 이미 대학에 온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출한 인재들을 갖다가 선발하고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대학 때 반을 만들어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공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아직 선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반도체 육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내에 뭐 이기주의, 부채 이기주의 때문에 예. 왜 반도체 공학과만 늘리냐.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람은 너무 급한데 맞습니다. 이거 이제 정원은 안 늘려주는, 입으로는 뭐 반도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중국은 보면은清华대학부터 반도체 단과대학을 바로 만들어줘 버리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단계에서 진짜 필요한 것에다가 국가 역량 또 교육 역량을 확 집중시켰을 때, 맞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시너지는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소장님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교육 정책이라든지 인재를 양성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인재들을 갖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서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화이트보드를 좀 활용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서기가 결국은 그 인재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각 영역마다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모든 영역에 이렇게 서기가 있는 거예요. 서기가. 그리고 이 서기는 뭘 중심으로? 하나의 총서기를 중심으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기는 결국은 뭐냐면 당조, 당의 조직. 그러니까 당 지부가 있고 당 위원회가 있고 그 모든 영역에 서기가 있고, 근데 이 당조를 구성하려면 당원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최소 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 그런 조직은 당조를 결성하게 돼 있고, 그게 점점 커지면 당지부, 당위원회 이런 식으로 중앙위원까지 올라가는 이 시스템을 돼 있어가지고, 결국 이 당원이 지금 9천만이라고 보면 결국 14억 인구 중에서 한 14명, 중국 인구 14명 가운데 한 명이 당원으로서 이걸 대표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총서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서기가 하는 것은 외부 다른 자기가 맡은 조직 자원에 최대한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연결고리, 그건 계급에 의해서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요. 연결고리 역할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을 통해서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중국의 하나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델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러네요. 마치 우리 점조직으로 피라미드가 이제 사람 조직 안에 집어넣을 때 맞습니다. 거의 그 느낌이 이제 확 듭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은 한번 이제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데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게 피라미드 조직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이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예. 또 이제 어떻게 최적의 배치를 하냐는 건데 지금 북경대학 같은 데 보면은 예. 그 영재반이 있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 뭐 14살, 15살짜리 맞습니다. 애들을 예. 이제 미래. 정말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그 연설문 쓰는 사람, 예. 그래서 뭐 중국말로 문담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쓸개가 있다면 글의 쓸개라고 하는데 그 지금 시진핑의 문담이 바로 북경대 천재 이제 반을 졸업한 예. 지금 뭐 공산당 당교회 부교장인가 예. 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재를 사실은 선발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르게 교육시키고 그걸 이제 보통의 천재들은 보면 뭐 단명을 하든지 뭐 이제 이상에 빠지는 게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이걸 국가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뭐 말씀 주셨지만 이제 외교라는 것 또는 국력이라는 것이 경제하고 기술이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바치냐는 것이 그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똑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입으로는 인재 양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중국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인재 양성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좀 예. 벤치마크하고 또 키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용병술이 그게 전쟁이든 선거든 기업이든 모든 것인데 정말로 이게 인재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뭐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뭐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제 중국의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학 소위 말하는 인재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심도 깊게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사이트에서도 보지 못했던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1편 시리즈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사이에 쭉 하셨던 걸 한번 전체적으로 랩업을 한다면은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걸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치라든지 사상,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래 연구하고 관찰해오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중국 가면 우리는 유교 문화, 바탕이 지금 사회주의 이렇게 있지만 그 바탕에 유교 문화 있고 또 유교 문화의 바탕에는 공자, 맹자, 특히 맹자의 어떤 성선 이론 이런 거에 많이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고대를 보면은 사실상 성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춘하추동에서 춘하추동의 그 인의 예지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의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재의 재자, 재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 그 재주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모두가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국력을 어떻게 개인의 어떤 역량이 국가의 역량으로 집대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모든 영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크게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자의 그 성선을 얘기하는 이 나라에서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사람은 이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고위 간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은 누구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욕망을 어떻게 실제로 실력으로 뒷받침이 되고 더 큰 개인의 욕망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학의 큰 대자, 그게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명언이십니다. 그러나 마슬로우 욕구 단계설은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이제 교회 앞에서 설교했을 때도 마슬로우 욕구 단계설은 예.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았고 지금 21세기에 화성을 가는 이 시점에도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정말로 개인의 욕구나 욕심으로 이제 확산시켜서 사고 치는 것하고
그 욕망을 이제 잘 승화시켜서 국가 발전 또 이제 나라의 용성에 이제 쓰는 것은 정말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리더가 이제 등장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이제 시대에 그런 젊은 인재들 그 많이 육성하고 예.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 사이에 한 10번에 걸친 이제 중국의 대학으로 본 중국의 정치 이야기 이제 뭐 첫 번째 시리즈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재미있는 얘기,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 많이 얘기해 주신 이국봉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후속편에서 또 새로운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